특별자치도 30주년 및 자치도 2년 맞이 자치분권 포럼의 2부 순서를 하겠는데요. 이 행사는 매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도민일보에서 애를 써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도 2부 프로그램에 이렇게 주제별로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자기 주도적 자치 기반 마련과 지역 특화, 조금 더 세분화된 게 자기 주도적 자치 기반. 거의 안 쓰던 표현이에요. 우리 포럼에서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자는 거와 지역 특화 등을 합쳤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제가 조금 마이크를 길게 잡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책자에 저희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하면 되지만 발제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박수 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 안동규이고요. 지금 제1발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방자치권 강화. 우리 박경환 교수님은 뭐 지방시대 위원도 하셨고 굉장히 이 분야에 굉장히 아주 전문가이신데 최근에는 대협력부총장 상지당 맡으셔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재영 박사님은 강원연구원에 계시면서 특별히 접경 지역 및 폐광 지역 규제 개혁 연계 특례업 개발과 지역 특화 발전 방안, 조금 세부한 거지만 잘 발제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분 소개를 드리고요. 토론자는 제 왼쪽부터 하면요. 이 공통점이 다들 얼굴들이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김도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소 원주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대현, 이분은 정치하시는 분이고 30대고 초반이고 잘생기셨고 화천에서 하고 기행이 부위원장 하시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의원님. 그다음에 정영남 교수님 한림대학교 행정학 쪽에서 관여하시고요. 네, 박장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네 분입니다. 우리 거의 뭐 작은 룸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7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발제를 우리 박기광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PPT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앞자리를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지대학교의 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어진 시간이 아마 120분이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발제가 한 30분 정도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 토론 시간에 또 질문이라든지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방자치권 강화입니다. 사실상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정책이 추진한 것이 오늘 내일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인 아마 분권을 통하고 분권에 이제 역점을 두는 이제
그 역대 대통령을 기점으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상당한 많은 지방 분권을 추진했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엄청난 많이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비교를 해보면은 뭐 완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고 갈수록 더 지방이 갈수록 굉장히 열악한 더 나아가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림들이 나오고 다 있는데 전부 다 앞에 부분의 부분 같은 경우 전부 다 요 이제 뒷부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대한민국 전체의 하나의 그 진단을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전 국토의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면적 좁은 면적에 수도권의 인구가 52.6 지금 여기 수도권 면적이 아니라 52%가 넘어섰어요. 수도권 면적이 이 51.8% 좁은 면적의 인구가 52점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OECD 국가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유일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체 수도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5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다음에 100대 기업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1000대 기업 한 73.6%가 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 측정할 수 있는 GRDP도 역시 수도권이 52.6%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적나라하게 이미 대한민국 자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때는 완전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속에서 어떠한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 공정한 사회로 갈 것인가 진입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내가 교육받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냐에 따라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도 달라지는 사회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쉽지 않다. 공정한 사회가 쉽지 않다. 도저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모든 것들이 권력, 자원, 정보, 기술, 인구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지금 빨려나고 있냐? 수도권에 다 빨려나고는 블랙홀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의 문제인데 인구가 아시다시피 지금 초저출산의 지금 출산율 합계율이 몇이죠? 7.5입니다. 현재 7.2에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반등을 일으켜서 한 7.5로 갔는데 이것도 역시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볼 수 없는 아주 극강하고 있는 그런 초저출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 구조를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삼각형 구도의 구조에서 역삼각 구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생산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이 이제 거의 굉장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이제 노년층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노동력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감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모든 구조가. 소비가 감축이 되면은 세수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감소, 소비 유축, 그 다음에 세수 감소, 거기다가 노동 초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복지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서부터 지역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게 갑니다. 힘든 게 자체가 아니라 웬만한 그러한 군단위, 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거의 뭐 30만 이상의 그 시 같은 경우도
재정력 갖춘 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한 20%도 안 되는 시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방의 자치단체는 재정력 위기가 가져오고, 이 재정력 위기는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현상 자체가 이미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수도권 자체는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방은 또는 지역은 경쟁력을 한 번도 갖지도 못한 채 지역 쇠퇴를 넘어서 지방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 소멸력이 89개로 공식 집계됐죠. 지금은 118개를 넘어서서 얼마 전에 고용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150개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왜 이 지역이 세상케 쇠퇴하고 가장 어렵게 가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의 행정 시스템이 국가 중심주의 행정 시스템으로 돼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 몰리겠고 했고, 왜냐? 권력도 다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서울에 다 있죠. 권한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권력, 권한이라든지 자원, 정보, 기술 이것들이 다 중앙에 갖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은 수도권 집중을 가져왔다고,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지역이 쇠퇴하고 소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제가 좀 분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좀 분권에. 왜냐하면 이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의 과제 자체가 보시면은 지방 분권 기반으로 한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정부, 이재명 정부도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 모태 기반을 어디다 두느냐? 지방자치 분권의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을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할 때, 즉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래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되돌려주는 것이 원래 맞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지역의 권한이 사무고 지역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주는 게 지방 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균형 발전은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건데, 이 정책이 그동안의 균형 발전에서 지방을 잘 균등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앙 주도로 다 했습니다. 왜냐?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을 가지고 내려보내고 기업도시 또는 이 행정도시, 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 막 내려보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그럼 거기서 무슨 문제냐? 중앙이 권력으로 내려보내니까 잘 됐지 않았는데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못 길러줬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주도로 하자. 거기엔 지방 주도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지방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이 여전히 가지고 가서 지방을 하급 행정기관화하고 전부 다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지방이 자생력이 없어요. 혁신성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기반으로 한, 지방의 분권을 기반으로 한, 중앙이 권한을 과감히 이양시켜주고 그 토대로해서 지방이 자율성하에 그 자율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생력을 가지면서 이 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 구도로 가야지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권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설정한 세 가지 모형이 나오는데요. 이 포괄형은 중앙 집권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한마디로 지방을 완전히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완전히 애속되고 종속되어 있는 하급 행정기관화 시킨 것이 형태의 포괄형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첩형 같은 경우는 상호 의존 형태예요. 중앙과 지방 간에 긴밀히 연계돼서 상호 의존하는 협력 형태인데 권한과 기능을 상당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면서 소유 주고받는 형태를 하고 있죠. 요 가운데 부분에 대등형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완전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야말로 고유한 권한을 가져 나누면서 수평적인 상태에서 명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의 형태느냐?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금 보면은 많이 권한을 이양시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포괄형 형태에서 중첩 형태로 가고 있는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중앙과 지방 관계가 대등하고 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배분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대등의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방분권의 그럼 진단을 해보면은 적어도 여러 가지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권한을 많이 시켜서 제1차 지방이양 일괄법도 하고 제2차 이양 일괄법을 통해서 안 되니까 모든 법률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넘기는 그 이양 일괄법도 했거든요. 맨 처음에 한 400개 정도가 중앙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를 비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방 기능이 32.3%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그다음에 재정 같은 경우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은 여전히 지방은 22.5%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세금을 거두면 세금이 전부 다 국세로 거의 75% 상태가 가고 있다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인력,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에 비교해도 역시 7대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려고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시도지사가, 시군수가 내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여전히 중앙 사무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고 그 인력을 퍼붓고 사무를 하려고 해도 도로 교통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니 재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디다 의존해야 되겠어요? 중앙에 의존하니까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형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인데 거기다가 지방이 또 매칭 배율을 세웠거든요. 그 없는 돈에다가 더 가중된 재정의 열악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방 정부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나는 이거 좀 재밌는 현상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50개의 국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비교하듯 25개 국가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좀 비교해봤는데 로지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OECD 22개 국가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그러니까 분권을 많이 할수록 균형 발전이 제대로 잘 가는가? 또는 분권이 막 열심히 하는데 분권이 제대로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 돼서 별로 효과가 없는가? 이걸 비교해봤더니 이 현상이 여기 나온 겁니다. OECD 26개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이 주로 선진국가,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국가들, 이런 선진국가들 아주 복지도 잘 돼 있고 아주 선진국가들 경제적인 것도 참 좋고 상당히 그 문화적인 부분도 좋고 굉장히 좋은 그런 선진국가는 저렇게 선진국가는 분권화가 계속 높을수록 균형 발전이 잘 돼 있는 국가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후진국가, 개발도상국가 후진국가일수록 분권이 높을수록 불균형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 현상이 부여진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권한을 내려주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네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니까 스스로 어때요? 자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력도 갖추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런 복지 시스템도 만들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성장해 나가니까 서로 지역 간의 경쟁이 붙고 경쟁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그걸 확산시키니까 당연히 어때요? 지역이 더 골고루 성장하겠죠. 그 성장하니까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좀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분권형 국가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발표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앙에 다 몰려 있어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우리나라의 입법 자체, 정책 개발하는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253명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들을 비교해 보면은 47.3%가 지역구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전부 다 수도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지방에 대한 이반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이 다 이 정치력도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가시피 권력, 권한, 심지어 지금 우리 박대현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저는 이 지방 정치가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전부 공천에 관여하고 이래가지고 지역 정치가 제대로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역 정당을 빨리 설립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를 광역자치단체는 오지만 기초자치는 과감히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바라보고 지역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는 유연하다고 보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가게끔 만들고 이게 지역 격차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분권형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권형 국가는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세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권력, 권한, 그야말로 우리 보시면은 아까 식사를 했는데 뷔페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먹지도 못할 일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뭐예요? 먹으려고 하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다 나중에 남기거든요. 중앙정부가 그 꼴입니다. 지금 지방에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모두 다 중앙에 가져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에 놔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이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좀 민첩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된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저 지역에 있는 것들이 뭘 하고 있는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작아지고 민첩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빨리 가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거대한 거시적인 그런 형태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지역에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민첩하고 효율적인 중앙정부로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하급 행정기관을 시켜가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협력적인 수평적 관계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 다음에 자치권, 마지막으로 자치권을 확실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즉 행정권, 재정권, 계획권까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쥐어줌으로써 자생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그 요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번 정부 이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이게 보신 바와 같이 49번을 보면은 국정과제로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10번의 중점 전략과제 12개를 발표했어요. 그 12개 중에 10번에 보시면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이 필요하니까 약 균형 발전 특별하게 3조 원을 더 퍼부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거는 이게 이번에 또 발표한 게 뭐냐, 헌법상의 국가지방자치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더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을 갖고 있다 아직도. 또 정책의 추진증이 보면은 자치 기반을 통한 균형 발전을 한다면 분권과 균형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균형 발전 쪽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고, 자치 기반이나 분권의 의지는 이렇게 높더라도 상당한 정책적인 그런 세부 과제를 보면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저는 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그 국정과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주 독단적으로 자치경제제 전면 시행, 이것이 이제 뭐냐 4번에 나와요. 4번 과제.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했죠. 2021년에 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무늬만 자치경찰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인사, 조직, 예산 이런 자체가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넘겨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된 그런 경찰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는 이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강조한 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로 딱 과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52번 과제하고 53번 과제인데 52번 과제는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권한 자체를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캐파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앙에서 일을 해보니까 전 부처의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실질적인 작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놓지 않아요. 기재부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산업교통부 내놓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권한을 주면은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 공무원이 그 할 역량이 없고 지방 정부 할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주면은 어떻게 하냐? 예산이나 낭비나 하고 엉뚱한데 돈 쓰고 엉뚱한데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중앙정부가 주장하는 게 공무원들이 전국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너무 뼈아픈 얘기는 저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권한을 주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냐. 선분권 후 보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권 역량 제고에서 거버넌스 자체를 저렇게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격상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입법권. 입법권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 문제 아니에요. 헌법을 고쳐야 돼요.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종속시키는 입법권의 제약사항입니다. 왜? 법률의 한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자치권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입법권 자체를 완전히 제약시켜놨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에는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 입법권을 완전히 해결하고 적어도 조례가 법률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례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헌법 자체도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법률의
이 원칙이라든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조세 법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상에서 다 뜯어 고쳐야지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치단체 단체적인 자치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이양시키냐는 쪽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느냐? 누구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거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 지금 하고 있느냐라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자치,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정책을 얼마만큼 잘 되는지를 감시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주민 자치가 실제적인 자치가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손을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왜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3차 지방 ER 일관법 제정으로 중앙 사무를 대폭적으로 더 이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권한을 내려주면은 지금 모든 목매에서 얘기하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야 사무만 내려주면 뭐해? 돈이 안 내려오는데 인력도 안 내려오는데 이 재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 확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일부 보도에서는 뭐 6대4 이 거림도 없습니다. 7대3도 저거 지금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율 상향, 그다음에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국가 보조 사업을 개편을 통해서 지방이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치권 확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뒤에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자치 조직권 부분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갖다 보정을 놓고 거기다가 돈을 쳐분다는 것은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생활인구, 관계인구, 방문인구 이걸 늘려서 지역에 활성화시키느냐. 이러려면은 이제 주소지도 이중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복수주 주소지로 바꿔야 되고 인구 기준도 생활인구나 방문인구나 관계인구로 수요 기준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준 인건비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권 자체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 예산 이런 것도 전부 다 독립시켜줘야지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그야말로 대표기관, 그야말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역의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제약시켜놓고 자치단체에 예속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대표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자치재정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권 이 부분들로 아주 중점을 둬서 가야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볼 수 있고 더 계속적으로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의 쇠퇴나 소멸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분권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지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감으로써 이게 다시 이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맡게 된 강원연구원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전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강원도 지역으로 좀 눈을 확 좀 축소해 보자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자치분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어떠한 성과들을 거두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지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입법적인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일단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한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이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 왔던 입법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저희가 강원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통해서 이 두 지역의 발전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특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2차 특례까지 됐고 3차 특례가 지금 아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차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특례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두 지역에 특화된 그런 발전 방안들이 뭐가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에 대한 전반 개괄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접경 지역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 한계선이 있고 민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분계선과 남방 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통선과 남방 한계선에 있는 지역들을 통제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 이하에 있는 부분들도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이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에 춘천과 속초가 포함이 돼서 총 7개 시군이 접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 접경 지역을 옥죄고 있는 규제는 아마 군사시설 보호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7개 시군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인 지역이 이 접경 지역 전체 면적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2,35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12배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면적인데 결국 이러한 면적들이 다층적 규제로 얽혀매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 지역의 자생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지역별로 이 중복 규제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군사시설의 규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 외에도 이 보존산지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들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광 지역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제 폐광 지역은 이제 강원도에 탄광이 있거나 내지 있었던 지역에서 이 폐광이 이루어지거나 내지 석탄 생산의 감축됨에 따라서 이 지역 경제가 현저히 위축될 위험에 처해있는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 해당하는 4개 시군이 폐광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경, 보령, 화순 총 7개 시군이 이제 폐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폐광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이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내지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폐광 지역 진흥 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 있는데 이러한 이 폐광 지역 진흥 지구의 지정 요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과거에 이루어져 있는 기준으로만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폐광 지역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내지는 현재와 현행화가 이루어진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에 아까도 뭐 접경 지역과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보존산지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백두대간 지역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백두대간 지역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백두대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에 얽혀매어져 있고요. 특히나 보존산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지역의 대략 한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언급했던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뭔가 개발을 도모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폐광지역에는 아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특별법, 폐광지역 이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폐광 기금이 그동안 투입이 됐는데 뭐 이를테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4년 동안 투입된 기금이 대략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뭐 기금의 원천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 폐광 지역의 앵커 기업의 매출액 13%가 폐광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사업들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 온 상황인데 실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정책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폐광 지역의 현재는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구 감소율이 전국은 0.7% 감소에 그쳤지만 강원도가 2.4% 하락 감소, 폐광 지역은 무려 14.5%의 인구가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폐광 지역의 65세 청년 인구 비율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는 18.4%가 청년 인구 비중이지만 폐광 지역은 12.4%만의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미래가 더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지역 경제 성장률, GRDP의 성장률이라든가 재정 자립도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그 두 특정적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런 특별법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강원특별법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강원특별법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2022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액티베이트된 건 2023년이고요. 그래서 1차 개정과 2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3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원특별법이 이 개정된 추이를 좀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으로 좀 나누어서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차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됐지만 환경, 농업, 군사, 산림 4대 분야에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돼서 이 규제 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는 환경영향평가의 권리가 이 도지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든가 민통선 북상이라든가 같은 군사규제 해소로 인해서 도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기여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특례 중에서 이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객 관세, 즉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도 특례로 제한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제를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가 내지는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이런 관광진법 특례 또한 썩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폐광 지역에 있는 석탄 채취 이후에 남은 경석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고 접경 지역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례에 반영된 부분들은 접경 지역의 농축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특례화시켰고 아울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접경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군급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라든가 관할시장 군수가 이 지역의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라든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이 지역에 있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들,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그동안 특례로 반영이 되어서 접경 지역의 개발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례라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들이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특례로 인식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 밀착형 특례 개발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실제 2차 이후에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되는 3차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 3차 개정안 담고 있는 내용들은 뭐 강원형 7대 미래 산업을 개발하겠다, 육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차 특례가 아직 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이런 사항들이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특례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지는 이 두 지역의 사시는 주민들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 이 군사라든가 국방시설을 이전할 때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다라든가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구역의 지정이라든가 변경 해제권들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든가 아울러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안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던 이 경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례, 즉 경석을 더 이상 어떤 쓰레기라든가 어떤 그 폐기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광물로 인식을 해서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특례가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 국유림의 산지 내에는 경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강원도에 담겨져 있는 핵심 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3차 특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을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실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제 완화라든가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맞닿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실제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폐광 지역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더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쪽으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과 폐광 지역에 계신 이 주민자치단체라든가 이 관련된 협회들의 의견을 좀 수합해 보게 되면 접경 지역의 현안들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접경 지역법의 우선 적용이라는 부분인데 이 접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접경 지역 특례법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법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국토기본법이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본사시설 보호법에는 접경지역법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법에 상의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접경지역법이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현안, 이 지역의 정책들을 다루고자 하는 위원회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은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균특회계의 개정 분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같이 한꺼번에 고민하는 이러한 상태로 균특회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이 두 지역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접경 지역의 경제자유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개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 특별법을 보시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접경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이러한 발전 종합 계획이 실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광 지역에 계신 분들의 현안을 들어보게 되면 폐광 지역 진흥지구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 폐광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진흥지구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국유림이 있는 보존산지라든가 내지는
이 굉장히 험악한 산악 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만 지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지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지금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로 이양받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지난주에 이제 정선 지역과 영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이 폐광 지역 지능지구로 지정된 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명문화된 법 규정에만 근거한 것이 실제 이것들이 폐광 지역의 이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아까 말씀드린 개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강원랜드의 매출액 13%라고 하는 규정에 묶여 있는데 강원랜드가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강원랜드의 자생적인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기금에 이 캡이 씌워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폐광 지역의 현안들인데 실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적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법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 아까 이 기존 법률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뭐 개발하여야 한다 내지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 23조를 보시게 되면 이 지능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어떠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강원특별법의 특례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존의 특별법과 강원특별법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어떤 혜택들이 이 접경 지역과 그다음에 이 폐광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두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안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강원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자,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언급했던 기존의 접경적 특별법이라든가 폐광적 특별법 같은 관련된 법령과의 상호 연계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미 언급을 했지만 강원특별법을 활용을 해서 기존 특별법에 나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강원특별법과 기존의 특별법과의 어떤 상호 연계적인 개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의 실효성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박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사실 어찌 보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이런 다른 지역 5극에 해당하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두 지역을 그러니까 합쳐서 어떤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하는 그런 어떤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특자도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서 특자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특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5극 3특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강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결국은 이 강원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분들 내지는 강원도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자생적으로 뭔가 안을 만들고 그 안들을 먼저 실행시키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차까지 법안 계류가 되는 3차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3차 이후 즉 4차라든가 5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N차 개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접경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을 국방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 형식 클러스라든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라든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같은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들을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특례에 관련된 도청과 강원연구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농산물 제조과학 시설들에 대한 신축 관련해서 기존의 어떤 규제들을 완화하고 특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방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무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군 병력을 유지한다라든가 내지는 군사시설 기지에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배후 산업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뭐 강원특별법에 대한 어떤 특례를 활용하자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런 관련된 법과의 상호 연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먼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외 조항을 좀 만들다든가 내지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 관련해서는 실제 접경 지역과 도서 지역 개정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고보조를 좀 상향할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 4차 개정, N차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이 강원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실제 폐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이제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강원 이 폐광 지역의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강원랜드가 단순하게 사행 산업이 아니라 이 관광 특구로 분류될 수 있어서 뭔가 이 강원랜드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자는 쪽에 N차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폐광 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변경이라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의 어떤 구조를 단순히 카지노에서 팔출해서 뭔가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부분들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즉 앵커 기업을 육성하게 되고 아울러서 실제 이 지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 즉 뭐 조세 면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인구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결국 이 폐광지역 특별법이 아닌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통해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제 내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 또 2부가 됐지만 잠깐 잘 쉬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5분인데요. 4시 반에는 제가 무조건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토론자 4분이 잘 써준 그 토론 발제문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 2분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우선 토론자 분이 얘기를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질문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분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발제자가 응답하는 시간, 또 제가 조금 보충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발제자 2분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주시해서 그 부분을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박기관 교수님께서 큰 그림으로 또 교수지만 실은 실무적으로 특별히 각종 위원회에서 이 실무적인 일도 많이 담당하셔서 저희들한테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요약해 주셨고 임재원 박사님은
실은 이 엄청나게 재미없는 주제잖아요. 적경 지역, 폐강 지역. 가보기도 힘든 그 지역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묻혀진 지역을 잘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목소리가 좀 너무 탁월해서 졸리지 않고 뻑뻑 들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 저걸 저 식으로 전달하면 다들 졸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굉장히 발표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제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농담성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먼저 마이크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도영입니다. 토론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론문이 제가 정리한 것의 최종 파일이 아닌 게 있어가지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중앙 집권적인 발전 체제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변화가 실질적인 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과 폐강 지역 등 강원도의 구조적인 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의 두 발제문에서는 자치권의 실질화와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특례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두 발제문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4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제 통합의 정비입니다. 접경지역법과 폐강지역법의 주요 조항을 강원특별법 내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복과 단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규제, 자율권의 강화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 특례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 특화발전 모델의 구축입니다. 접경지역은 평화, 관광, 그린산업, 그리고 폐강지역은 에너지 전환, 문화재생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형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연구기관이 함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역 공동체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강원도의 그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토론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일본의 구마모토현 그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4년까지 작년까지 16년에 걸쳐서 사선을 지낸 지사님인데 사실 충청남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사님이 일기 재임 시절부터 공무원들에게 4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돌다리도 두들려서 이렇게 걷는 것이었다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이 갖는 함정을 경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사분이 중앙 정부에 기대면 지방이 결코 자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서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내에 같은 지역과 같은 지역의 체계에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구마모토현 지역발전 수준이 일본 전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주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땅은 넓은데 적은 인구가 있어서 그것이 갖는 불리함도 있고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받는 혜택도 있고 또 불리한 점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이러한 특별한 어떤 지위를 얻는 데 있다고만 생각되진 않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과 혁신의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접경 지역과 폐강 지역은 그동안 희생과 제약을 넘어서서 평화, 에너지, 생태,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성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분권의 모습이며 지역 발전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해주시는데 본인 경험과 또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또 기행이 부위원장 하시기 때문에 두 발제와 함께 본인 얘기한 거 또 오늘 좀 생각난 걸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천 출신 박대현 도의원이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 경우 분권보다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둬 사실상 권한의 분권이 아닌 국가 자원의 분산에 그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결국 분산에 기초한 중앙 주도식 균형 발전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를 대등한 정부를 인식하기보다 관리와 감시의 필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현재 저는 이재명 새 정부에도 자치분권 진부한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하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 교부세율 향상,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이미 이 내용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부도 해왔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바뀐 적이 없고 오히려 지방 이양 3으로 인해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되는 것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산업상품권과 국가지원 같이 새 정부 역종 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것을 자치재정권 확대 주요 과제를 포함시키는 것도 과제 구성에 균형적이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정부가 하는 국가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는 게 운영관리비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국비를 대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는 국비, 세워졌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운영관리비로 인해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재정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이 엄청 많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역특화 발전 과제를 보면은 우리 특별법 중에 접경지역 군사 관련된 규정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례가 전국적 형평성 등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고 반영된 특례마저 국가를 주체로 한 임의 규정이 많아 사실상 국가의 특례를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임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납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근데 현재 국방부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국방부와 군납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현실이랑 똑같고 각 사단에서는 우리는 육군본부의 공문 또는 국방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또 드리면은 물론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려는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너무 좋은 아닌데 이미 지금도 국방부는 군 유휴부지를 기초단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군 병력이 3개월이 줄었습니다. 복무기간이 1개월 줄일 때 평균 우리 용사가 10,000명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개 사단을 유지를 하려면 3,0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3만 명이 줄었고 그러면 10개 사단 예비 사단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군부대가 없어졌는데 기초단체대 필요한 우리 군 유유부지로 활용됐으면 하는 부대는 이미 한 개 대대가 운영하던 부대를 중대식으로라도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대 활용할 수 있는 군 유유부지가 마땅치 않고 가장 큰 문제는 군 유유부지 그 옛날 막사라든가 건물 밑에 이미 쓰레기와 폐기물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이 땅을 매각을 해도 나중에 우리가 기초단체대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은 매각금과 구상권 청구금이 똑같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캠프 페이지를 우리가 정화할 때 사례를 보면은 다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적경 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말하는 거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특별법으로 이미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담아 주시든가 아니면은 재정권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재정권 확보에는 제가 화천을 예로 들면은 뭐 저희는 북한과 상류이기 때문에 기득 수리권을 사실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거는 국가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주상복합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북한과 상류에서 흘려보내는 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수력발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허용을 해주고 지방에 지금 인구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강원도 출신으로서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에 대한 보상은 특교세라든가 교부세로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말로 그 지역 균형을 맞추려면은 결국은 이 물에 대한 유엔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이 물에 대한 주권을 그냥 단지 공공재로 바라보지 말고 경제재로 바라봐서 지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면서 실제로도 이미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특별법을 받아오는 만큼 광역단체 처음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기초단체에 담아서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도 이양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강원도는 또 그게 부정적입니다. 왜? 우리는 권한을 받아오려고 하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또 기초단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광역 의원으로서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가 3년 좀 넘게 의정생활을 느낀 경험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좋은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고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제가 들으면서 이기적 생각이 아닌 거라고 확실히 늘어서 절대로 도에서 가져왔으면 밑으로 뭐 뺏은 건 아니지만 가져온 거를 밑으로 넘겨주는 게 실은 그러니까 지역 내 분권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 네, 정용남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좀 관심을 좀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우리 강원도 발전하고 좀 연결하는 그런 부분 뭐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런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운반하면 강원도가 직면한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분 발표 듣고 또 그 우리 저 세션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이제 1시부터 그 할 때 이제 기조 강연이 있으셨어요. 지방자치학회장님의.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분 대부분 또 문제도 잘 정리해 주셨고 답도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참 너무너무 바람직하죠. 분권 또 균형 발전 너무 중요한데 사실 분권과 관련해서 또 규제 개혁 이 관련해서 이면에 아주 좀 불편한 그런 진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권의 정치적 딜레마이죠. 너무나도 바람직하지만 이걸 막는 힘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좀 뭔가 우리 쪽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1세션에서 아까 그 저 지방자치 학회장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셨어요. 지방자치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아마 노무현 정부 쪽에서 아까 뭐 박경환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좀 성과가 있었고 뭐 여전히 큰 뭐 변화가 없다.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경로우전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체 조치 전통하에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이제 뭐 여러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당파적 또 정파적 불일치성,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이제 권력 자체, 정당 배경이 다를 경우에 특별히 중앙 정부, 대통령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권한을 좀 내려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권이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바람직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가 이제 5국 3특 얘기를 좀 해서 상당히 거대 담론입니다. 이게 이번 정부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잘만 되면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뭐 우리 박희환 교수님인데 이제 중앙에서 또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셨지만 저도 이제 전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아래 중앙권한이양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관이임 사무 이게 심의한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했더니 할 때마다 이제 부처에서 박희환 교수님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행기관의 존재가 사실은 분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몸소 좀 느꼈고, 근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과제를 낼 때, 왜 특행기관의 정비, 물론 특행기관의 정비는 중앙부처 조직을 통째로 뒤집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5국 3특 하면서 실제로 중앙에 뭘 내려줘야 될 것인지 뭐 그렇게 이제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좀 그렇게 좀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 좀 대대적인 중앙 기능의 정비 이게 이제 지방 분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임재영 그 박사님 그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공공기업 경영평가 특히 공기업 평가를 이제 몇 년을 하면서 강원랜드를 한 2회인가 3회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폐광지역 경제진흥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지역 내에. 근데 이제 그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기금 컨트리뷰션 또 지역 거기 정태영삼에 돈 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제 역할을 다 했다 이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강원도가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을 받는 것, 돈 물론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다 경제적 지원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공공기관 지금 말씀드린 강원랜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폐특법으로 이제 연장도 되고 그랬지만 그 강원랜드의 역할에 이런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들을 정말 제일 위에 올려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박경환 교수님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정치적 변수 이것 때문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박경환 교수님 아까 3단계 뭐 이런 얘기 원래 원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제도화죠. 예, 헌법으로 이렇게 뭐 보충성 원칙이라든지 또 국세지방세 비율을 법률로 규정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분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아닌 정말 초당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권한을 내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좀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좌장님께서도 이제 아까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개혁이다 사실은. 저도 이제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분권의 정치적 딜레마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풀려야지 분권도 되고 전 균형 발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이제 정말 해야 될 것은 이번에 그 정부가 새롭게 얘기한 몇 가지 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운영,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관 구성의 다양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우리 강원도가 이제 특별법에 기반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안 하지만 우리가 수직적 분권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권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수평적 분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데서 뭔가 모델을 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연대가 좀 많이 필요하죠. 당연히 뭐 다른 자치도하고도 필요하고 또 주민과의 연대 이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현 논설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박창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박경환 교수님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은 너무나 당위성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 분야는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제 질문만 드리고 이거를 실제로 특례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라는 탄광 지역과 적경 지역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그 자치분권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게 매 정부마다 좀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5급 3특이 과연 우리는 3특인데 그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이게 지금 유리한 구도인지 그리고 이 자치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첨언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아까 이 옆에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분권과 이 특례 이거는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이 많이 결부된다. 이건 저는 제가 여기 논설위원 오기 전에 한 그 올 그 윤석열 정부까지 4월까지 제가 국회 출입을 하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 작년 1월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그 가장 제가 정말 이 충격적인 거였는데 달빛철도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작년 1월에 그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강원 특별법이 정말 특별한가 이런 생각이 든 게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이거 강특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게 달빛철도 그 특별법이 대구와 강주를 잇는 철도를 만드는데 그 철도를 만드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요 세상에 그 전라도 국회의원과 경상도 국회의원이 모여서 합의를 해가지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만드는데 거기는 예타 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타가 항상 걸리고 지금 용문 저 홍천 그 철도 예타 하나 통과시키려고 지금 몇 년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딱 5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 양쪽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5개월 만에 특별법으로 다 된 겁니다. 이게 예타 면제.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강원도 특별법 가지고 우리가 지금 3차 개정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강원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은 법이에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예전보다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여당으로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실제로 뭐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역량으로다가는 강원도가 그때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를 있을 때 실제로 강특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우리 강원도 정치 역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강특법이 통과가 됐고 2차 개정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3차 개정은 지금 정치 역량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좀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접경지와 폐광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역사적으로 강원도를 쭉 보건데 그 접경지와 폐광지 지역이 가장 번영한 시기가 강원도가 가장 번영한 시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1920년대부터 철원의 그 식량들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가장 번창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원도가 가장 커 나갔었고요. 6.25 한국 전쟁이 지나고 나서 석탄지대 태백 영월 태백 영월 정선 삼척 이런 지역들이 그 석탄 산업을 통해서 한국 산업화를 이끌 때 이럴 때가 강원도가 가장 크게 번창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그 강특법에 녹여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 역사적인 그 근거 속에서 그 산업유산 예를 들면 폐광지 같은 경우는 산업유산이 있고 그 접경지역은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된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그걸 잘 좀 이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특례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경지 특별법이 있는 것이고 폐광지는 폐광지 특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좀 특례를 발굴할 때 좀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는 이제 예를 들면 접경지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까 저기 발표를 하실 때 접경지 지역에 그러니까 국토법이라든가 수도권법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접경지법이 이제 나중에 되는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 경기도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오히려 이 수도권법은 경기도 지역만이 규제가 되고 우리는 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가져가야 됩니다. 이 지금 인천 경기도 지역은 그 접경지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권법 위에 자기네들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오히려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그 접경지 특별법과 더불어서 강특법을 할 때 이 팩트법에 그 강원랜드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국내 유일의 강원랜드 앵커 기업이 들어가듯이 이 접경지 지역에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특례와 어떤 규제 완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명분과 근거는 난 충분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특별한 희생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럼 특별한 희생은 뭐 특별한 보상이 아니고 정당한 보상으로 그런 기업이 하나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특례로 폐광지에 강원랜드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특례를 하나 좀 우리가 발굴을 해서 기업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강지 지역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늘 말씀 발제의 주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그 페트법을 전면 개정해야 된다. 예. 그 안에 있는 그 유일한 게 된 거는 우리가 그 시한의 문제였잖아요. 1995년에 페트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0년 연장되고 또 10년 연장되고 그 이제 시한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2045년까지 시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럼 이제 페트법은 이제 내용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의 문제는 이제 전면 개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발표를 그 보시면 폐강 지역 지능지구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실제로 이제 폐강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면 개정안을 좀 그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김에 좀 볼똘히 공부를 해서 이거를 좀 제안을 좀 단순하게 그 안에 뭐 강원랜드 규제를 조금 풀자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팩트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가서 우리가 좀 지역이 싸워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러기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례로다가 제가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폐강지는 지금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습니다. 폐강지는 그 법적으로 그 정원회로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접경지는 지금 대학 특별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례로 해야 될지 아마 법으로 이제 접경지법이나 아니면은 우리 강특법 안에 최소한 강원도 대학교라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접경지 지역 학생들이 대학 특례 전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교육 특례로다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강원랜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태백정선에 실제로 제가 주재기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좀 계속 크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고가 아니고 좀 하이원 예술고를 하나 그 강원도 예술 예체능을 할 수 있는 하이원 예술고를 하나 좀 거기다가 폐강지에다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런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는 많으니까 근데 예술 쪽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와서 거기 있다가 좀 특화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제안을 하면 이번에 정선이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됐는데 이런 형식으로 접경지와 폐강지 지역에 좀 기본소득을 좀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좀 최대한 이 지역 소멸이 6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기본소득제도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제 제안을 하면서 이 폐강지 지역과 접경지 지역은 그 절대 재미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데 이 두 개 지역이 잘 돼야지 강원도가 더 번영이 되고 강원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두 지역이 안 크면 절대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 가지고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이런 특례들을 만들었을 때 실효적인 성과를 가장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역시 접경 지역과 폐강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이 시각이 커서 강원도를 더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저도 보면서 몇 가지 노트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발표들을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혹시 질문 한두 분, 5분이니까 한두 분이 긴장할 거고 대표로 한 분만 좀 궁금한 거 있거나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장 두 분한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박기영 교수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권과 균형 발전 간의 관계. 분권이 되면 선진국은 균형 발전이 잘 되고 그걸 얘기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대통령 그 위원회에서 그 공무원 저기 행정기가 이관하고 뭐 그런 이제 평가하고 이랬을 때 느꼈던 건데 아 권한이나 뭘 주면 역량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우리 그 지방 정부의 역량도 있지만 중앙 정부는 역량이 아니라 그 위험한 거죠. 그게 잘못되면 전국이 잘못되기 때문에 리스크 즉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앙이 가져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지방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듯이 분산 투자하듯이 하는 차원으로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방은 중앙의 위험도 역량의 이슈가 아니라 위험도라는 위험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 작살나는 위험들 좀 강조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건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AI 시대에서는 분권 AI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앙에 돈과 권한과 데이터와 모든 게 다 있는 게 지금 이 모든 고리의 핵심인데 데이터와 정보도 옛날에 중앙에 다 많고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쉽게 꺼내볼 수도 있어서 또 역량 문제도 AI를 통해서 역량도 굉장히 수평적으로 분산된 것 같아서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AI가 지방 분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근데 저는 그냥 감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분권과 분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지금 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네 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고 답답해 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이렇게 중심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아까 우리 정영남 교수님께서 그 자세히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정파적 불일치 그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의 중심의 권력과 지역 중심의 권력의 정파적 불일치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다 내지는 속도나 분권이 왜곡될 수 있다 권한이 안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강원도는 중앙 정부와 등을 지는 게 어떨 때는 저는 등을 지는 게 더 유익하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같이 가는 것도 유익하고 있어서 실은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는 정말 충청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잘만 힘을 합치면 이 적은 표로도 우리의 힘을 낼 수 있어서 그런 감각들을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마이크를 주고 플로어에서 반응이 있으면은 그 듣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임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예. 너무나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센터장 이제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논설위원님 해주신 의견들이라든가 우리 박대현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거고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낙후된 부분들, 그다음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뭔가 요구하는 차원으로만 머물렀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1차, 2차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3차가 좀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젠 좀 다른 논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언급을 주시긴 했지만 강원도의 발전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해광 지역과 접경 지역의 그 세락과 번창은 강원도의 세락과 번창과 동일한 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원도의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지만 강원도는 미래의 땅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갖는 의미는 좀 참아라. 아직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향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보루 내지는 마치 창고 뭐 이런 역할인데 그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이 낙후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태백 지역이 청정 메탄올 경제진흥 사업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 산업으로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결국은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쓰지 말자라는 탄소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전반적인 기조에 되게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정 메탄올이 올라가는 게 뭐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고 이제 뭐 어떤 청정 에너지로서의 에너지 전환 뭐 이런 쪽의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될 그런 근본적인 방향을 구체화시킨 케이스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또한 더 중요한 건 삼척인데 삼척이 이제 중입자 가속기 이제 의료 클러스터가 마찬가지로 예타를 통과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암 환자들을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의 의료산업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이게 강원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특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강원연구원에 화천을 방문했었습니다. 화천에 가서 박대현 의원님 사주시는 빵도 잘 먹고 왔는데 이제 화천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이 지역도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산업들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마치 태백의 청정 메탄올과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처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가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산업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방산업이 단순하게 무기체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국방 쪽을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국방산업의 생태계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생태계라는 말이 사실 좀 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군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암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산업화하기 위한 쪽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든다라든가 그거를 연계시킬 수 있는 후방 산업을 개척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마침 연구원에서 이제 국방산업 이제 포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금은 좀 하던 강원도 바운더리에서만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급진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의 패특법이라든가 접경적 특별법은 과거의 논리에 갇혀져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의 논리나 그 당시의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변화의 방향들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패특법 전면 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미 패특법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스타트를 시작을 했고요. 또 2022년도에 패특법 선진화를 위한 스타트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내년 정책 연구로 아마 그것들을 다루고자 하고 있고 이것들은 아마 저희 센터가 물론 총대를 메고 가긴 하겠지만 언론사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담아내기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전북과 같이 연구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 뭔가 하나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쪽을 하고 그다음에 전북이 이제 재정 문건에 대한 과제를 하나 하고 있고 강원연구원이 이제 에너지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회의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각자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접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동상이몽이라는 얘기죠. 특별자치도 간의 연대는 사실 그게 어렵다. 가는 길이 멀다. 내지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연대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연대는
강원도와 전체 대한민국을 엮는 연계 브릿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아주 고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코멘트를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딱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정영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전 공감하는 게 동의하고요. 이 모든 지금 형태가 정치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이나 정파적 이런 불일치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는데, 이제 과연 분권을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커스는 지역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구지 목적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통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한다면 국회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 국회도 지역 상원제 같은 하원제 같은 경우를 빨리 만들어서 이 구조를 바꾸어야 되지, 이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좀 힘들 거라고 대한민국이 보고요.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지방정부의 통치 구조도 이제 언제까지 강자치단체 약의회형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되게 243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치단체장 뽑고 지방의회 뽑는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난센스입니다. 인구 소멸이 가기 때문에 2만 미만에 있는 군 단위에서 무슨 지방의회 이거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이미 못 박아놨어요. 전면 개정 때 기관 구성 다양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도 통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단체장의 예를 들어서 정영남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치단체장 할 수 있거든요. 지방의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걸 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특례라든 규정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분권에 대한 제도적인 방편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히 상위 최고의 우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법인 이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적으로 2007년에 프랑스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개헌을 통해서 그 헌법의 제1조에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는 지방 분권형 국가를 지행한다라는 것을 못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과 중앙의 불균형 문제를 재정제도로 못 박아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법 개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요. 또 하나는 5국 3특에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박창현 논설위원께서 주셨는데, 5국 3특의 지방 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5국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2006년, 2007년에 다 해왔던 거예요. 4극 했고 초강했고 5+2 경제권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자치 분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탓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시켜서 균형을 이루는 공간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남권, 호남권 이 부분은 초광역권 경제권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구역 자체가 없이 완전히 그냥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광역 경제권이기 때문에 묶어주는 장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한 게 이게 뭐가 있냐, 이게 내용에 계속적으로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번에 김경수 위원장님 앞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적어도 5국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 소프트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 중심지가 있고 부중심지가 있고 농어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의 형태가 제시가 돼야지, 무조건 정치적인 어떤 구호같이 무슨 5국 3특만 내놓고 아무런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의
공간 구성하는 것이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는 어떤 데 주안점을 주느냐? 3특인데 3특에서 강원특별자치가 가야 될 부분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할 때 지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로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도의 자치분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앞으로의 지향할 점은 지위에 대한 특례, 즉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떠한 자치단체 못지않게 가지고 할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특례를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적인 특례. 즉 다시 말해서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이 살아나려면은 중심지역과 부중심지역의 농어촌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 과연 중심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부중심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하나의 농어촌 연결 수 있는 거점 지역 또는 교량 지역이 어떤 건가를 파악해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각각의 특례를 마련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해야지 강원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특별자치도가 되지.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말씀 주셨는데 AI 이건 정말 굉장한 이건 뭐 혁명 이런 혁명이 지금 없으니까 저는 뭐 놀랄만한 혁명인데 우주의 탄생 이후에 처음으로 저는 이 새로운 탄생이 AI 탄생이라고 보는데 아무나 AI 탄생에 의해서 이 국가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권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것은 제도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AI 시대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 간의 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또는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요걸 통해서 분권을 좀 잘 유지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따로 정리 안 해도 잘 결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치 포럼을 좀 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강원도의 어떤 문제 서로 수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늘 그러면서도 수십 년 동안 수도권 문제를 늘 같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위치를 생각하는데 점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30년 동안 우리 이 토론 자체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예,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또 규제혁신과에 근무하는 김수미라고 합니다. 사실 뭐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엉뚱한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좀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못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제주는 예외하더라도 전북이나 강원이 특별자치도라도 해봐서 좀 잘 살아보자라는 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특례를 발굴해서 정부를 설득하거나 할 때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딜레마, 뭐 정치적인 역량의 부족, 이제 뭐 힘이 이제 부족함,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힘은 규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놓지 않고 강원도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그 힘을 이제 발휘하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법과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거를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그 지역별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런 게 크게 차지해서 이제 배정이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한 국회의원이 여러 지역을 관할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제도나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국회의원의 수가
사실은 그 힘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힘을.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도 보면은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좀 더 주고, 뭐 적경 지역은 좀 교부세를 좀 더 주고, 이제 그렇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예를 들어 특별자치도 전북이나 강원처럼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인구 소멸의 그 이제 위험도가 높거나 혹은 이제 생활 인프라의 그러한 격차가 아주 현저하게 낮거나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국회의원의 배정의 비율을 달리 정해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인구가 많아서 지역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의 차원에서 좀 이제 확장이 된다면은 이런 분권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냥 잠깐 오늘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냥 제 수준에서 답변도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분권 운동하면서 분권 오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었는데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과 도의원,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중앙에 있는 큰 기업과 뭐 여기 작은 기업,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이게 지금 서로 힘을 쓰는 어떤 권력에서는 분권 오적에서 앞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은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도의원의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그리고 지금 의견은 아마 국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숫자 조정은 안 될 것 같지만 상원제 같은 거, 양원제를 통해서 지역에 배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은 좋은 제안인데 그게 아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 손보자는 게. 그래서 실은 그 국회의원의 무소불료의 그 권력을 어떻게 우리한테 가져오느냐도 아마 본권의 핵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4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의무감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